안녕하세요. 오심이었습니다. 4월 29일 정분실 리포트 일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속보로 호외로 얘기했던 김정은 사망 확인 운운했던 이제 그 영상 관련해서 일단 그 영상은 이제 제가 최초로 제보받은 영상이고 그 영상의 내용 자체는 이제 뭐 전형적인 어떤 문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테스트용으로 만든 영상인지 아니면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북한 쪽, 일본 쪽에 조총련이 만든 건지 아니면 혹은 천리마 멤바이가 만든 건지는 모릅니다. 확인된 바 없죠. 다만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그 당시 사망 확인 시점이 4월 25일 0시 30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심근경색이나 이런 증상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뇌사 상태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사망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시간대가 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은 뭐 지금도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방송 자체가 사실은 뭐 예언하고자 하는 방송은 아니고 또 뭔가를 예언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호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영상이 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너무 조용히 있다. 군의 경계력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는 한 이틀 전이었나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과 다시 이제 남북 경협을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그 약간 물렁물렁한 마인드가 과연 이제 올바른 마인드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문을 많이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팩트 체크라고 해서 이제 JTBC에서 또 YTN에서 여러 방송들에서 이런 영상들이 있다고 팩트 체크 하신 걸로 아는데 그건 뭐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또 이제 저희 그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인 그 생활인님께서 이제 제보해 주신 바에 따르면 그 김정은의 건강 상태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의심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잠시만요. 그게 뭐냐면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불리는 그 ABN이라고 불리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된다. 본인도 본인 지인 이제 그 정형외과 의사가 이제 김정은이 옛날에 걷는 영상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겁니다.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거 이제 이미지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이미지 띄우겠습니다. 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뭐냐? 쉽게 말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허벅지뼈와 골반뼈를 연결하는 비구, 즉 이제 이 부분, 이 골반뼈하고 허벅지뼈를 연결된 이 부분이 혈액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괴사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음주, 흡연,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도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그대로 갖고 있겠지만 이제 일단 비만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체중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지금 130에서 140kg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아봤자 80kg 정도. 갑자기 한 60여 킬로가 늘어버렸죠, 최대. 이렇게 되면 이쪽이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하중을 받게 됩니다. 이 이제 좀 말랑뼈 같은 게. 그래서 이게 꽉 눌리게 되면 이쪽이 이제 심각하게 눌려져서 피가 안 통하게 되고 괴사하는 현상, 그러니까 썩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쩔뚝거린다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쪽을 이제 열어가지고 여기 수술을 해주고 또는 이 부분을 이제
인공관절로 교체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아마 이제 그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저번에 한번 김정은 위원장이 쩔뚝거리면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가벼운 수준의 이제 그런 증상이었던 것 같고, 요번에 만약에 또 들어 누웠다면 아마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의사가 보기에는, 한눈에 보기에는 솔직히 그렇게 좀 추정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증상의 가능성, 또는 뭐 심근경색이나, 또는 심지어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뭐 중풍 걸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 일단 살이 찌고 그러면 그렇게 되죠. 좀 그런 증상이 많습니다. 일단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 30살까지는 이제 부모에게 물려받은 체력으로, 물려받은 어떤 신체로 살게 되는 것이고, 나이 30이 넘어가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30세까지 본인의 식습관, 그 다음에 본인이 살아온 공덕으로 이제 그 다음 건강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1살부터 30살까지 방탕하게 살았다면 30세 이후부터는 바로 성인병이 온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고다, 암살이다, 뭐 오만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런 불확실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기사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기사 4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좀 회의가 있어가지고 또 나가봐야 돼서. 첫 번째 기사, 그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2월 28일, 2월 28일 어제 나온 기사고요. 한국, 미국, 택인 들어 원산 1호 열차 포착, 김정은 수술 여부도 파악 가능성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김정은 추적에 이제 정보 자산이 총동원돼 있다. 이게 이제 아마 사실은 김정은이가 어디 있느냐, 또는 김정은이 무사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략적으로는 큰 가치 없는 정보입니다. 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죽었으면 죽은 거지 뭐. 근데 죽었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대비를 하고 정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한미 정보 당국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정책적인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정책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지도자들이, 대통령이나 뭐 정부 당국이 이제 한미 대중들이 김정은의 생사에 대해서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니네 진짜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인기라든지 또는 뭐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데 좀 곤란해지다 보니까 이제 정보 당국이 또 압박을 받는 겁니다. 야, 정확한 정보가 뭐냐는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해주는 겁니다. 푸시가 들어옵니다, 압력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살았네, 죽었네, 뭐 지금 누구랑 같이 있네, 오만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게다가 이제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 또 국정원 차장 하셨던 분 시작해서 탈북자 출신들까지 뭐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살아있을 경우, 죽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는 이러하니까 죽은 것 같다, 이러하니까 살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도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을 과연 어떻게 습득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거고요. 정보 자산은 총동을 하고 있다. 첫 번째, 휴민트, 북한 내 정보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얻은 정보, 기술적 감시 정보 자산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북한 내부 동향을 알 수 있는 중요 인적 채널로 미국이 이제 한국의 강점이 있던 부분이 이제 휴민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뭐 공개 인정하진 않겠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북한 쪽으로 많은 숫자의 어떤 그 인력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신 분들도 꽤 있고요. 또 탈북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북한 쪽에 여러 고위 간부들하고 이제 연결 라인을 갖는 경우도 있고, 또 해외 유학 나와 있는 고위 당 간부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약점을 잡는다든지 또는 이제 돈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북한 고위층에 많은 스파이를 유지를 하고,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수준의 스파이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국정원이 할 일이고요. 옛날에 중앙정보원 안기부는 이걸 굉장히 잘했고, 제가 아는 한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대거 이제 이게 물갈이가 되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가 이제 한번 몇 번 끊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재구축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건 이제 블랙,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북한에서 만약에 이 정체를 알았다가는 바로 암살, 바로 이제 처형해버리는 그런 수준의 정보원들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북한도 우리 쪽에 그런 게 많이 있겠죠. 있기는 많이 있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가 있는데 뭐냐면 그 외교관들이나 또는 이제 정보기관, 북한이나 남한이나 정보기관 관계자들끼리 서로 공개적으로 뭐 다 아는 사이에서 서로 인적 교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라든지 또는 뭐 무역사무소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냥 야, 니네 요즘 어떠냐, 뭐 어떻다. 근데 그건 이제 일단 걸러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솔직한 얘기 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으니까. 또 까딱 잘못했다가는 둘이 내통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과거 이제 소련이나 냉전 시기 때도 미국, 소련, 영국 이런 사람들이, 영국 이런 저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교류를 했었거든요. 다만 누가 봐도 교류하는 걸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상당히 이제 절제적으로 은유적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건 뭐 공개적일 수도 있고 비공개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이제 휴민트 정보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휴민트 정보의 단점은 뭐냐면 일단 그 안에 있는 고위층 내부 정보를 내부 협조자라고 하더라도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아주 은밀한 내막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님이 뭐 국정원의 정보원이다라고 합시다. 여기가 북한이고, 근데 저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관리사무장님이 아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아, 요즘 안 보이시던데. 이런 딱 이 수준.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정보원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정보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게 급한한 직위에 있지 않아 아주 하찮은 직위에 있는 청소부 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기밀 정보도 있습니다. 아주 은밀한 내막 정보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야 됩니다. 휴민트 정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해주는 사람의 신뢰성이나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다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게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들어온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따라서는 그 정보를 캐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함부로 공개하게 되면 북한 쪽에 있는 그 해당 정보원이 죽습니다. 또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가끔씩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휴민트 정보고, 택인트는 이제 이전에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 정보의 네 가지라고 하면 시긴트, 코민트, 이민트, 그 다음에 휴민트, 이걸 정보의 이제 네 가지 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휴민트, 사람 정보, 그 다음에 각종 기술이나 이제 이런 테크니컬 정보를 이제 택인트라고 해서 통합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 시긴트는 시그널 인텔리전트, 커민트는 커뮤니케이션 인텔리전트, 이민트는 이제 그 이미지, 영상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걸 다 포괄시킨 개념이 테크니컬 인텔리전스입니다. 그 이런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정찰기들을 띄우고요. 이 정찰기들은 실제로 통신 전파,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사일이나 이런 통제 신호 관련 전파들 모든 걸 다 빨아들입니다.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여 가지고 이걸 분류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택인트에 강하고, 휴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좀 강했습니다. 북한 쪽은. 왜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총련 단체가 있으니까 그쪽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알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보 당국은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일부는 물론이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회가 뭐 특보 등 여러 여권 외곽 인사들도 김정은 건재론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건재한 건지 아니면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모르는 척 김정은 건재하겠지 뭐 아픈지 아닌지 우리 한국은 잘 몰라 이렇게 이제 페이크 하는 건지 이건 사실 아직까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까놓고 얘기해서 모른 척 하는 게 현명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예 모른 척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북한 쪽에서의 정보를 어떻게 습득을 하는지에 대해서 북한한테 이제 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게다가 어차피 상호 적대 관계를 하지 않기로 2년 전 판문점 선언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적대 관계가 종식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으면 원칙적으로 북한은 적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뭐 경계태세를 유지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북한 지도자가 죽든 말든 우리가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저 같은 이제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못마땅한 것이고요. 그 배경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27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력이 그리 간단치 않다. 근거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력도 꽤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고요. 그 핵심은 한미 연합정보자산이라는 게 여권의 평가다. 그 다음에 한미 당국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김 위원장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복수의 청와대 및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은 21일 미 CNN 방송에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휴민트, 택인트 등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다. 사실 그 이전부터 감시를 해왔겠죠. 김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급변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감시 자산을 동원해 김 위원장 동향을 추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추적에 나서고 있는 거하고 추적을 해낸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택인트 운영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이 운용 중인 정찰 위성 KH-12는 600에서 700km 상공에서 15cm 크기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다. 정찰기로 찍으면 축구 공무니까지 판별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KH-12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밑에도 아마 그림이 있을 텐데, 제가 그 그림 보면 설명드릴게요. 여기 미국은 U2, 리벳 조인트, 조인트 스타스 등 정찰기를 북한 상공에 수주로 띄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거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이 어이구 씨 뭐냐 이거. 예, 쭉 내려가면 여기 이제 한미 주요 대북 감시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면요. 글로벌 호크 정찰기 한국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 20km 상공에서 지상 0.3m 크기의 물체도 식별이 가능하고요. 이건 에이사 레이더로도 하고 또는 이제 그 뭡니까 여기 광학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다 탑재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성능의 망원 렌즈가 달린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하고 날아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U2 U2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자통신 그러니까 그 모든 통신을 다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거대한 안테나를 달고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북한 상공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무선 통신들을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팩스 신호까지 그게 가능해요. 예, 놀랍게도.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금강 백두 정찰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린다 김씨가 이제 한국에 들여온 바로 이 시스템인데 비즈니스 제트기에 센서를 잔뜩 탑재해 가지고 북한 전역의 통신을 감청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평양 이남 농구공 크기 물체 식별 가능. 그러니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걸 또 감시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한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홀, 그러니까 KH-12라고 있는데 여기서 KH는 뭐냐면 키홀이란 뜻입니다. 이게 열쇠 구멍이란 뜻이고 북한 상공을 하루에 4차례 정도 통과합니다. 그 수백 킬로 상공에서 15cm 크기 물체 식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하늘에 초거대 디지털 카메라를 띄워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큰 디지털 카메라. 낮이고 밤이고 여러가지 필터로 북한을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키홀 위성을 지구로 해놓으면 그게 첩보 위성이고 이걸 방향을 지구를 등 돌리고 이제 우주 쪽으로 돌려놓으면 그게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군도 이제 금강백도나 세매 등의 정찰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매 같은 경우는 이제 F-16의 개량형 앞에 D카 달고 뭐 그겁니다. 정찰용 F-16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택인들을 통해로 이제 한미 당국은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 전부터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와 이동과 원산 도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안했다. 당연히 뭐 민간보다는 정부가 더 빨리 파악을 하긴 하죠. 국정원, 합참 등 한국정보당국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전파, 도감청, 음성신호 분석 등 시긴트와 코민트의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이다. 국방부는 대북 감청 부대인 이제 777 부대는 물론이고 서해도서에서 유무신 교신 정보 수집 기지를 여러 곳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파악한 이제 스페셜 인텔리전스 특수 정보가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늘어날 경우 북한 최고 위층의 이동을 탐지하는 시기다. 다만 시긴트의 경우 북한이 의도적으로 역정보를 흘릴 가능성도 감안해서 활용 중이다. 그러니까 뭐 장비도 있고 경험은 많다. 이런 얘기고요. 정보원 등을 활용한 휴민트는 택인트의 반대 개념으로 과거보다 정보 분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분야다. 실제로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종 김정은은 잘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 김 위원장 주변 동향은 휴민트 등을 통해 우리 정보당국이 한 발 빠르게 입수하고 있다는 의미다. 뭐 또 자주 특사를 보내니까 수시로 갔다 오잖아요, 북한에. 뭐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 국정원 등은 그간 남북 교류로 축적된 무형의 정보자산 등도 대북 첩보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 문 대통령의 방북 등을 통해 대외적인 북한 조직도가 아닌 이제 진짜 권력 지형도가 상당 부분 파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핵심 측근들의 움직임을 통해 김 위원장의 행보를 읽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뭐 그 밖에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유무형의 무형의 정보 자산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 뭐 국장급쯤 되는 고위 간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두세 번의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서로 방북 방남 통해서 실무자 협의를 하면서 이제 좀 친해진 북한 쪽에 고위 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이제 서로 연락 주고 받는 거예요. 야, 니네 요즘 뭔 일 있냐?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 접촉을 중국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의 소위 말해서 낯을 익혔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정보가 과연 진실된 정보겠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맨날 이런 말씀 드리냐면 북한은 굉장히 통제된 국가입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자유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보들은 사실 최고위층의 안위와 관련된 정보는 쉽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12.6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같은 경우에 당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내막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워낙 은밀하게 진행이 됐고 은밀하게 뒤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충 다 알죠. 근데 그 당시에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를. 진짜 모르고 넘어가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자유주의 국가인 이제 우리도 이 모양인데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니 이제 안쪽의 얘기만 듣고 100%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만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수술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함구하는 것은 섣불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칫 휴민트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실 그런 전례가 한 번 있습니다. 2008년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직접 양치질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힌 다음에 북한 고위층 내에서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몸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브리핑을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인가 뭐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딴 소리를 했어요. 직접 양치질을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김정일이 양치질을 한 걸 봤거나 아니면 김정일이 직접 양치질을 했다는 걸 전해 들었거나 그 선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정보를 남한 쪽에 흘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특정 워딩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말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이 뭐 무슨 허벅지 고관절 수술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족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스파이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어느 정도로.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양면의 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소위 여론이라는 게 있고 민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나 이걸 감출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한미연합정보자산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 김원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반론도 있다. 백성주 의원 같은 경우에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51시간 만에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이 김일성 생일날 나타나지 않은 것도 북한 창군 기념일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특이한 동향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추후 건강 이상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그러니까 뭐 사망이든 위중하다든지 뇌서 상태라든지 이게 확인될 경우에 청와대의 정보 수집 및 판단 능력을 둘러싼 심각한 책임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책임론을 제시했잖아요. 아니 모른 척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건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다르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냐? 개인 방송 장비 괜찮네. 아무튼 그런 말씀 드렸고요. 다음 기사 보시면 정보사 말 못해 또는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북한 내부 특이 동향은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상태는 정보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되풀이하자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가 혹시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의구심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의문이 나온다는 거죠.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진위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확인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장이 평양에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이제 그러니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동선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게 모른다는 의미로 들린다며 김 위원장이 원산에 있는 건 아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가 아니면 건강한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정보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이제 이석현 의원이 국정원도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우리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에 회의를 가진다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다만 중국 의료진이 북한에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이제 혈전 제거를 하기 위한 시술을 받았다 등의 앞선 보도에 대해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표상 가능성이 낮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거나 북한을 좀 알면 가짜뉴스라고 판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애둘러 부인했다고 합니다. 태양절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 그 다음에 참배를 건너뛴 거라든지 또는 이제 건너뛴 거에 대해서도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미 간 의사소통과 대북 정보 결론에 대해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판단의 결론은 같다고 생각한다. 이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한미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죠. 반면 우리 멍청이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내가 알고 아는 건 많은데 말은 못하겠지만 북한은 별일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별일이 있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통일부 장관 이 새끼는 바로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른다고 하든지 그냥 입 다물고 있든가 해야지. 말이 너무 많이 했어요. 남북 협력의 의지는 재차 강조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
풀무원의 원해요. 다자 양자 정상 간의 화상회의를 남북 간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남북 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한다라고 하자. 김현철 장관은 화상회의를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일단 멀쩡한지부터 확인해야지.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그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일단 우리가 제안한 방역을 포함한 의료보건 협력에 호응해 온다면 남북으로부터 시작해서 한중일 등 다자 협의의 틀을 만들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실 그냥 하나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진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나 말하는 소리를 또 한 거고요. 또 여기 보면 강경화 장관은 한국과 중국이 추진하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안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양국 간 기본 합의인 올해 안으로 조기 방한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 도대체 시진핑이 오면 한국은 뭔 득을 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시진핑 방안에 목을 메고 있는 건지 저도 솔직히 요즘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시진핑이 방안을 오면 뭐 달라집니까? 아니면 시진핑이 뭘 한 보따리 가지고 오나요? 뭐 마스크라도 한 100억 개쯤 가지고 오나요? 저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니 그렇게 급하면은 아니 그렇게 만나고 싶으면 대통령이 가서 만나든가 중국 가가지고 그럼 되는 거지 뭐하러 지금 계속 시진핑 오는 것까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좀 길어지긴 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4월 23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제 저 CNN에서 최초 보도했을 때 나온 기사인데 CNN 김정은 위중 보도 이제 음모론까지 대북 정보 한계와 경솔함이라고 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23일 날 나온 기사라는 점을 전제를 해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 위중설로 한반도가 어수선했던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이 특이 동향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인 CNN이 미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서 김 위원장의 위중설 보도를 한 사실을 놓고 미 정보 당국의 대북 정보력의 한계 또는 CNN이 국내 첩보 수준의 정보를 과다하게 확대 해석했다. 또는 이제 우리나라 대북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 등 다양한 관측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마지막 부분은 한국이 너무 엇나가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좀 흔들기 위해서 한국 여론을 김정은 죽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흘렸다는 거죠. 우선 CNN이 인용했다는 미 정보 당국의 대북 정보력과 관련해서 미국은 지난 2017년 미국 중앙정보부 CIA가 설치한 이제 코리아 임무센터를 중심으로 안보 전문가, 탈북자, 북한에 공간을 둔 서방국가 관계자, 방북 경험자 등 휴민트와 정찰의성 등등 시기인트 정보 등을 통합 지휘해서 미 행정부와 의회에 북한 관련 동향을 보고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로 돌아가라고 트윗을 날리며 DNA 이제 미국 국가정보국 DNI에 대북 정보에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대북 정보는 우리 정보사령보다 더 뛰어나다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미국 사람들의 시각으로 또는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교포들이 한국계 미국 교포들이 북한 관련 언론 기사나 이런 거를 대충 훑어보고 이걸 짜집기 해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묘한 차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한국계 미국 교포라고 하더라도요 또는 미국으로 유학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미국 마인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무슨 판단 오류가 생기냐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딱 먹었을 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김치찌개를 딱 먹었을 때 느끼는 그 미묘한 차이하고 한국계 미국 교포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딱 떠먹었을 때 느끼는 그 미묘한 차이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계 미국 교포가 먹는 김치찌개 종류는 몇 종류 안 되죠. 띡해봐야 식당 한 두세 개밖에 안 될 텐데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먹는 김치찌개의 양은 그 종류는
식당만 해도 수백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미묘한 차이를 많이 먹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 또는 한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뉘앙스 이런 거에 대한 소위 행간을 파악하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본토인들이 더 뛰어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그렇게 문화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또 어차피 북한이나 남한이나 같은 민족이거든요. 아무리 교육적인 토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고방식은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경남대 극등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이라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간략한 동선 등은 파악할 수 있더라도 대충 보면 이제 자동차 가는 거 보일 테니까. 하지만 자세하게 어떤 수술을 했는지 어디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등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면 미국의 위성이나 정찰기들이 그걸 추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집 안에 들어가서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해요. 지들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고 이제 그 미묘한 차이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을 견지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라는 해석과 관련해서는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뭐라고 했냐. 김정은 6호선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 총선이 끝나고 대북 행보가 상당히 속도를 낼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면서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행보를 막아야 된다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미국이 일부러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건 김정은 입장에서 그냥 TV 한번 나와주면 끝이거든요. 그럼 나만의 힘이 실립니다. 근데 김정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정세현 전 장관께서 김어준 씨하고 너무 방송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 툭하면 음모론 여기 프레임에 너무 빠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뭐 4.27 정상회담 2주년 기념을 계기로 이제 남북협력 관련 일이 벌어지기 전에 고춧가루를 뿌리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또 뭐 미국이 어쩌다 저쩌다 한국이 어쩌다 저쩌다 밑에 쭉 있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과연 미국이나 한국은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냐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이건 2020년 4월 24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언론에서 나온 건데, 미국 전지정보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대북 정보 활동은 옛 소련보다도 어렵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미국 중앙정보부와 국가안보위원회 등에서 이제 대북 정보를 다뤘던 수미 테리 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 수미테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국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수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테리 가문의 입양이 된, 어쨌든 간에 정보 분석가들에게 북한은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녹취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폐쇄 사회로서 미국 정보당국이 첩보원 등의 정보 자산을 운영할 수 없고, 북한의 자체적인 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현지 관리들을 정보원으로 고용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미국은 냉전 시대에도 현지 첩보원을 고용하는 등 모스크바에서도 정보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북한처럼 폐쇄된 곳에서는 여의치 않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같은 주요 첩보는 확인을 위해 통상 도감청, 위성사진 등 이미지 분석, 그리고 인적 정보 등 가용한 자원이 모두 동원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영상 자료나 인적 정보를 통해 북한 지도자의 특이 동향 관련 첩보가 수집되는 경우 현지 정보원에게 추가 정보와 확인을 지시하곤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세부 동정까지 접근이 가능한 정보원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도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 등 어떤 해외 정보기관도 48시간 동안 모르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도 김정은 위원장이 입원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첩보를 파악했어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태, 뇌 손상과 같은 정확한 상태는 미 정보당국도 현실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전직 CIA 첩보 분석관이었던 이제 테리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CIA 등에서 20년간 정보 업무를 했던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대북 정보 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북한 지형의 특성상 표적에 대한 이미지 탐지가 쉽지 않고 대부분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북한 당국의 암호화된 통신과 유선 사용은 이제 신호정보 획득을 어렵게 하며 삼엄한 보안 요원들의 감시로 인해 인적 정보 활동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 다만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정보 활동의 용이함 정도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재래식 병력 배치나 군사 훈련 관련 정보는 비교적 파악하기 쉬운 정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무기의 규모라든지 역량, 지도부의 건강과 동향 등 북한 정권이 보안 유지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체제 유지를 위해 우선순위로 두는 사안은 해외 정보기관이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 북한과 같이 이제 폐쇄된 사회에 대한 정보 활동은 퍼즐 조각 맞추기처럼 어렵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정보기관에서 소련을 담당하다 북한을 맡게 됐는데 북한과 비교하면 소련은 오픈북처럼 느껴졌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그 CIA 정보 분석관을 지냈던 김수네요. 그러니까 수킴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 신변에 대한 불확실함과 미확인 보도 등 최근 상황은 우리가 북한 정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수킴 연구원은 북한 정보 관련 정보는 북한 정권 관련 정보는 정보 자체의 빈약함과 신뢰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보 분석관들은 북한 지도부와 같은 어려운 대상을 다룰 때 추측과 인지적 편견을 경계해야 되고 신중하며 객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진짜 점쟁이처럼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수킴 연구원은 정보 수집 못지않게 정책 결정자의 정보 활용 방법도 중요한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분석이 제공이 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활용 방법, 정보의 적절성, 전체 맥락과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충분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수킴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신변 이상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이후에 2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그의 건강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는 겁니다. 또 지도자의 취약함 노출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정권이 건강 이상설에 대해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은 모습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수킴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 국가정보국 DNI의 그 고위 관리 출신인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하고 이제 인터뷰에 관련해서 미국의 대북 정보 역량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 가능성에 있는 선을 그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거처와 전방 비무장지대 주변의 군사적 움직임, 그리고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의 긴급 소통 등이 없는 점 등은 의료 관련 김 위원장의 동향이 통상적이며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이 4명이 다 아마 이제 CIA 쪽에서 한 10년에서 20년 이상 분석관으로 또는 정보 분석 업무 또는 정보 수집 업무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야 북한 모른다. 옛날에 그 하일성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야구 모르네요. 야구 몰라요. 야구 계속 봐야 알아요. 9회 말이 돼서야 알 수 있는 게 야구입니다. 그때도 사실 몰라요.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런 CIA 쪽에서 오랫동안 분석하셨던 양반들도 야 북한 어렵다. 북한 모르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CIA 분석관 중에서도 어떤 분석관은 지금 북한이 상당히 특이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북한이 외부 대사관하고도 별 대화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군사적으로도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별일 없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별 문제 없는 것 같다고 평가하는 기저에는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영상 관련 정보, 소위 말해서 이제 텍인트, 기술 정보, 이게 큰 폭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보기에도 소위 말해서 휴전선에 별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북한 지도자가 뭐 유고 상태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면, 과거 같으면 일단 북한은 군의 비상이 걸리고, 그 다음에 각 군의 이제 무장이 전투 준비 태세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평양은 봉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민군 중앙 부대에서 이제 정시 장교들이 쭉 전부 다 각 부대로 가서 이제 부대를 장악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남한이 쳐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도자가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이제 군사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각 부대를 전부 다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정치 장교들을 쫙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 자체가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별일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크게 군사 대응 태세를 안 하고 있다. 그냥 워치콘도 올리지 않고 그냥 비행기만 많이 띄워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겁니다. 사실 그 핑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그 현재 국정원에서 이제 공식적인 루트 외에 북한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뭐 휴민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짜임새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심지어 그쪽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는 지금 상황이 북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는 실제로 그쪽 내부에서 김정은이 별 문제 없다 라고 했을 때 별 문제 없다라는 얘기조차도 남한에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북한 쪽 정보원이. 왜냐하면 일단은 남한 쪽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 뭐 요즘 승마도 한다더라, 건강하다 이랬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야 김정은 승마하는 거 본 놈이거나 또는 승마하는 걸 아는 놈들은 다 잡아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남한 스파이 찾는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정보도 말을 못하는 거고, 그 말한 정보를 이제 국정원에서 뭔가 내용을 안다고 해도 그걸 다 다시 재확인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곤두서 있는 겁니다, 전부 다가.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중국은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북한이 중국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남한이 뭐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뭐 이딴 얘기를 김정은이 했다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본인이 좀 아쉬워지면, 또 본인이 쓰러지면 바로 쳐들어올 게 중국이라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과거 고구려 이후부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은 또 북한을 또 왜 그러면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냐, 그건 뻔하죠. 뻔합니다. 왜냐, 조선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동북 삼성이라고 불리는 조선족 자치구가 있는데, 지금은 조선족들이 우리는 중국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 정부에 되게 협조적이지만, 언제 조선족들이 위구르나 티베트 지역 애들처럼 돌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조선족 자치구 동북 삼성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유전부터 시작해서 석탄, 뭐 우라늄 다 있습니다, 그 밑에 땅 속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놓칠 수가 없어요. 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된다, 뭐 장기적으로, 걔들은 원래 장기적으로 보니까 50년이나 100년 뒤에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되게 되면 저 만주에 대한 소유권을 과연 걔들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냐. 엄밀히 따지고 들면 그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선 정부에서 일본에 팔았다고 하거든요. 약간은 이제 좀 그런 꼬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강대국이 될 경우에
중국을 언제든지 압박할 수가 있고요. 또 중국이라 봐야 경제가 대국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상하이나 칭타오, 그 다음에 광저우 이런 몇 개 큰 도시들 빼고는 나머지 지역은 솔직히 쩔입니다. 언제든 독립운동 또는 언제든 분리운동 또는 빈부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든 내부에서 소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중국 정부는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북한에 개입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북한에 친중국적인 정부를 세워가지고 이 분단 체제를 영구히 가게 하고 싶은 거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중국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본인들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옆에 신흥 강대국이 들어오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북한 내부의 정보를 아는 거에 대해서 중국도 한국도 그렇게 쉽진 않다, 녹록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1분 여기까지 하고요. 2분은 제가 이제 저녁 때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